내란 1심 판결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정말 좀 가짜지 않았습니까? 판결문 자체가? 나는 좀 듣고 있는데 예. 솔직히 이제 지기현 판사가 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중에 배울 만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77년생, 78년생 거의 10살 연배 차이 나는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배우고 무엇보다 많이 생각해 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지기현 씨 같은 경우는 저랑 나이 차이도 몇 살 안 나는 동생인데 이 친구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뭐 법전을 달달 외웠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미나이도 니보다는 잘 써. 기현아. 내가 재미나이 2.0 3만 원짜리 쓰고 있는데 재미나이도 니보다는 잘 쓸 거야. 왜냐면 재미나이는 이미 법전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팩트 다 넣어주고 수사기록 넣어주면 너보다 잘 쓴다니까. 그리고 논리가 너무 같잖아. 사실 제가 어제 엉성하고 매불쇼에서 그 네. 생중계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 출연했던 패널들 총평을 한마디씩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느꼈던 그 소감은 그냥 지기현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래, 내란 일으킬 만한 했다 너. 음. 나 이해해. 아. 예. 근데 예. 야 국회 군대를 보내는 건 아니지. 야 그건 빼박이야. 그치. 이건 내가 실드를 못 쳐줘. 예. 근데 욱해 가지고 너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래도 내가 무기징역을 때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 서운해하지 말고 아. 그 내가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찰스 1세 뭐 이런 애들도 다 처벌받았고. 근데 그거 분명히 나중에 찾았다. 그러니까요. 예. 찾은 것도 처음부터 찾은 게 아니야. 왜냐면 나중에 궁색하니까 논리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공소기각이나 집행유예도 생각했을 법한 인간이야. 저는 그 국회 군대에 안 보냈잖아요. 계엄군 안 보냈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경영 선배처럼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논리 그대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군대 안 보내고 계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안정화됩니다. 평화롭게 되고. 그러니까 맨날 아니, 근데 네. 저렇게 논리가 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렇지. 얘기했는데 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 전시와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 일어나야 되는데 평시에 지금 비상계엄을 그렇죠.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위법이고 불법이고 문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문제 그거는 괜찮다. 근데 다만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 문제다. 이러면서 내란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됐죠. 네. 그러니까 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네. 그러니까요. 이 말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근데 오늘요.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걸 안 분석할 필요도 없는 게 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그거. 네, 선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는. 판사가 판결문 곳곳에 양심의 흔적을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네. 실제로 그 이게 표현 무슨 썼습니다. 내용입니까? 맞아, 이게? 맞아, 네. 맞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맞아. 재판을 완벽하게 밀도 있게 해놨으면 2심이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3개월 안에 왜 끝나냐면 2심 재판장이 야 증인신문 더 안 해도 되겠네. 1심에서 중인신문 충분히 더 했고 사실상 그러면 3개월 안에 금방 끝나요. 네. 근데 판결문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야? 야 이러면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증인신문 다시 해봐야겠네. 이러면서 재판이 공전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쪽도 오늘 사과했잖아요. 네. 사과한 이유는 뭐겠어요? 지기현이 감형을 할 때 사과 안 했다고. 그렇죠. 사과 안 했다고 무기징역 내리니까 사과하면 유기징역으로 바뀔 것 같은 거죠. 나오지도 네.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자세 그리고 이제 전략. 윤석열은 이제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네, 몸이 아프기 시작할 것이고 네. 심신미약으로 할 텐데 그냥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기현의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니까 판결은 했으나 선고는 그러니까 형량은 세게 내렸으나 판결 자체는 굉장히 모순점이 많고 비약도 많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 특히 전두환 비유를 들면 될 것을 찰스 1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찰스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지기현 논리대로라면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또 어떤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국회로 군대 안 보내고요. 네. 그러니까. 계엄군을
HR이나 이런 애들을 각 국회의원 자택에다가 보내가지고 아주 좋은 조건이야. 거기서 지금 딱 현재. 체포해가지고 네. 하잖아요. 어. 그러면 내란 아닌 거지. 그렇지, 내란 아니지. 그 논리죠. 네? 그리고 지금 민생 법안들 빨리빨리 대통령도 급하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처리해버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냥 해산시켜버리고 그러는 게 네. 낫지. 그렇죠. 그다음에 총선 다시 하고. 네. 예. 그러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뭐 그 실체적, 네. 절차적 이런 것도 뭐 안 지키는 거 이런 것도 크게 문제 안 된다는 식으로 야, 얘기를 했잖아요. 지기현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제가 되묻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헌재 판결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랄지 그다음에 저 누구죠? 이진관 판사. 이진관 판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다 멸종 위기 동물이었던 거야. 한국 사법부에서 멸종 위기 동물이었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대부분은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법부가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슈가 많잖아요. 법원행정처가 저게 사실상 그 정치적인 놀림터가 돼가지고 대법관들 놀림터가 돼가지고 그렇게 대법원장 그 일종의 끄라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사심에 관한 이슈도 있고 제4심에 관한 이슈도 있고 이런 어떤 사법부 자체 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어떤 다른 이슈들이 없었다면 지기현은 조희대 사법부의 지기현은 아마도 무죄나 공소기각이나 집행유예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논리의 흐름이었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좀 황당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는 그 노상원 수첩 이야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윤석열 물리력 행사 자제시키려 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경향이 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워낙에 이게 묻혀가지고 특전사 보냈잖아요, 국회. 그렇지. 그리고 다시 이천 거기로 갔어요. 네. 또 태웠어. 그래서 1시 14분에 국회의사가 또 왔습니다. 1시 14분에. 근데 1시 3분에 끝났잖아. 통과됐잖아요. 네. 14분에 떨구려고 왔어. 근데 통과됐고 보니까 막 기자들 갖고 막 우르르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이 정인 못하고 간 거예요. 근데 무슨 물리력 자제야? 물리력 자제는. 그렇죠. 그리고 도끼로 부숴서라도 그러니까요. 그럼 증언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물리력 자제라고 하는 건지 지기현의 어떤 지각력, 판단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한 양형 이유 중에서 말도 안 되는 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은 이게 유리한 양형 사유야. 국회 직원들이 야근할 줄 몰랐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멍청했다 또는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강렬할 줄 몰랐다. 네. 국민들을 얕봤다. 이게 가명 사유가 되나? 이게 가명 사유가 돼? 글쎄요. 그냥 네. 근데 모르겠어요. 가명 사유는 다 해놓고 또 무기징역 이러니까 네. 뭐 이상하긴 한데 그 정도 조금 한 5살만 젊었으면 사형이었을 것 같아요. 65세라서 무기징역이고 보니까 그것도 환갑만 안 넘었어도 사형인데 그 환갑 넘어서 비교적 네. 고령인. 그러니까 비교적 고령인. 솔직히 근데 요즘 65세는 고령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준석의 기준으로 네. 따지면은 이준석의 기준으로 따지면 지하철 무임승차도 반대해야 돼. 65세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네. 지기현이 가져온 표현이 비교적이지 않습니까? 비교적이고. 비교적. 그러면 64세였으면 사형이었나?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런 판결 때마다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초범이다라는 네. 거. 이거를 제가 한 수천 개 판결문을 특히 이제 재벌이랄지 권력자들 판결문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네. 초범이라는 게. 근데 경제사범들이랄지 이렇게 지능범 중에 하나예요. 내란도 지능 2020 원래는 아무리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줘도 2024년 3월부터 했다. 공모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능범들은 3월부터 범죄를 저지르려고 공모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그냥 눈에 빵이 보여. 그래가지고 확 이 빵을 먹고 말리는 점주를 밀쳤어. 근데 강도 치상되거든. 예? 강도 치상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진짜 우발적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너무 배가 고팠고 그 사람 초범이야. 또는 2번 그랬다고 쳐? 그러면 그 사람 재범이잖아. 예. 그러면 형이 가중돼요. 이 판사들의 판단에 따르면. 근데 똑같은 판사님들이에요. 똑같은 판사님들인데 판사님들 중에서 저한테 뭘 가르쳐 주셨냐면 20년 전에 예. 생각을 해봐라. 진흥범들 같은 경우에 12월에 내란을 일으켰어. 근데 3월 달부터 걔들은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어. 그러면 마음속에서 범죄를 수백일 동안 계획을 한 거잖아. 실행했다가 접었다가 실행했다가 접었다가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빵을 진짜 배고파서 빵을 훔친 본능적인 범죄를 한 사람이 재범을 한 것과 이 사람이 수백 번 동안 죄를 저지른 것을 처벌을 할 때 근데 현상으로 나타난 거는 딱 한 번이거든. 예. 그 초범이라고 할 수 있니? 라고 말하는 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영배 판사였어. 20년 전에 제가 문영배 판사한테 배운 논리예요. 예. 배운 논리가 그래서 경제사범들은 지능범들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한국 사법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예. 그게 이제 우리법연구회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던 거거든요. 조선일보가 다 사회주의자로 모은 사람들이 예. 그런 어떤 야 이게 맞아? 이게 빵 그냥 훔친 사람은 뭐 2번째 훔쳤다고 막 형 가중시키고 수년 동안 해가지고 그 횡령 배임한 애들 그다음에 1,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집단으로 어떻게 뭐 무슨 빼겠다가 놓고 하려고 했던 애들은 야 그냥 초범이잖아.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했잖아. 내란은 2번 네. 못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논리라는 거죠. 이런 논리의 싸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야. 옛날 20년 30년 전 사법부 내에 소수의 판사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 네. 근데 지경 같은 자들이 여전히 이제 주류인 거야. 꽉 채워져 있는 거야. 조이대부터 해가지고 지경 같은 자들이. 예?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지기현이 그 판결문 중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특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사령관들 데려놓고 술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내란 모의가 아니라 그냥 답답한 심정을 한탄하고 뭐 이런 것이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왜 자기의 답답한 심경을 군발이들 사령관들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냐고. 그렇지. 어? 그런 말이 돼요? 대통령이란 자가? 그러니까 이 직위원의 지각력, 판단력 저런 자가 이제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판사를 하고 있고 저런 자들한테 우리가 판단을 맡겨야 돼. 우리가 만약에 어떤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근데 본인은 뭐 무기징역 내렸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진짜 뭐 그거 안 만약에 하려다 봉지욱 해줬다. 기자가 그렇게. 데스크야. 네. 네. 저런 식으로 기사를 써왔어. 개발 세발. 그럼 어떻게 할 것 그러니까 같아? 지금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안 맞아서 그렇지. 2심에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오늘 뭐 입장문 낸 것도 그렇고 보면 뭐 국회를 군대로 보냈다고 해서 그게 내란이라는 게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다투게 되면 한참 걸립니다, 재판. 근데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 그거를 뭐 그 여부에 관해서는 그냥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야 직위원이 어떤 시그널을 준 거야. 그러니까 장동혁도 그렇지만 최상목이도 이진관 부장판사 너는 소수니까 너만 피하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기피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위원 같은 애들이 직위원 같은 판사들이 다수라는 거야. 예. 아니 근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같은 재판부에서 어제 선고가 났으면 징역 7년이 나왔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네. 안 맞잖아요. 안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이었나요? 네. 10년 그리고 경찰청장 조조 12년? 12년. 12년 나오고 조조가 근데 12년, 김봉식이 10년. 그 경찰청을 외청으로 가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은 그럼 몇 년을 내려야 될까? 그러니까.
안 맞아요, 형량이.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갈라졌다고 인해서 그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에서 이걸 뭐 병합해서 같이 하든지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띵굴픽 두 번째가 아까 이제 묻어서 갔었죠. 묻어서 경향신문께 갔었고, 그죠? 아닌 건가? 아니 그러니까 아, 저는 아. 짚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판결의 문제점은 많이 짚었지만 얘기가 빠진 것들 중에 오케이. 하나가 직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이제 1심 선고 내리고 북부지법으로 갔으니까 네. 끝난 거 아니냐? 아니죠. 수사 받아야죠. 그치. 이게 적대, 룸사롱 적대. 룸사롱에서 최소한 삼겹살 구워 먹었다며. 아,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수사해야 됩니다. 자, 북부지법으로 갔으니까 안녕 이게 아니에요. 네. 예.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건 저희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거 항소심 맞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네.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대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법원에 가면 이거 분명히 전원합의체로 갈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버티고 있어. 예. 그러면 윤석열이 임명한 인간이 이거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 희한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문제 없는 건가? 이 얘기도 저희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 그러니까 조희대를 빨리 어떻게든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예. 이 얘기를 저는 이게 누가 할까 이렇게 봤는데 제가 오늘 그 한겨레에 아침 햇발이라고 칼럼을 썼더라고요. 누가 썼죠? 이게 이제 그 논설위원인데 예. 제가 알기로 박용현 아, 논설위원. 박용현 논설. 예. 예. 이게 딱 제가 핵심을 찔렀어.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썼더라고요. 야 이거 그러면 예. 내란 수계가 임명한 자가 지금 그렇지. 이거 지금 판단을 하게 생겼다 지금 이 상황이면 대법원장.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반들이 갈 건데 그렇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냐? 자기 같았으면 사퇴했다 쪽팔려서. 아니면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제척할 수 있나 대법원장이? 안 하겠죠. 저는 조희대가 만약에 이 상황이 된다면 네. 조희대는 절대로 제척 안 한다라고 봅니다. 스스로 기피 신청을 안 하겠죠. 대법원장 대법관이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긴 있잖아요. 가령 뭐 가족 사건이랄지. 근데 이제 자기를 임명해 줬다고 해서 나의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대법관으로서 어떤 정당한 판결을 못할 것이라는 거는 사법부에 대한 또 다른 모독이다, 모욕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나오기는 할 거야, 사법부는. 근데 이제 사법부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때 내란 후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란 후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 유력한 후보를 아예 못 나오게,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해버리려고 했던 그러니까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믿을 수가 없거든, 그렇죠. 사실은. 네. 예. 그런 어떤 사법부에 관한 전반적인 불신을 조희대는 원래 그런 것이고, 조희대 체제 안에 있는 이제 직위원이 계속 이제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은 그냥 인사나서 이제 북부지원에 가서 세워라 내놓으라 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음. 어제 한 얘기가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두 개잖아요. 예. 고등법원에 예. 1부가 있고 12부가 있대요. 아. 근데 1부는 뭐 합리적이래. 아. 추미애 의원이 봤을 때. 아. 근데 12부에 있는 판사들이 고등법원이 근데 대부분 다 보수적이에요. 근데 예. 기본적으로 그래도 일부는 괜찮다. 12부는 12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윤석열과 관련된 내란 이 재판이 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 만약에 12부로 만약에 이게 간다. 예. 이러면 또 조희대 이게 과연 랜덤일까? 근데 국민들이 계속 이거는 저 대법원 끝날 때까지 우리가 뭐 계속 감시해야 돼. 계속 감시를 안 할 수가 없네. 계속 얘기해야 돼. 그리고 사법부 전체를 근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른바 이제 상권 분립, 서로 간의 견제 균형, 이 사법부를 없애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법부에 계신 판사들도 직위원 판사의 판결문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예.
국민들의 상식에는 많이 반하는 판결이었다. 흐리멍텅한 판결이었고 논리도 맞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그 논리로 왜 무기징역을 준 건지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한 죄라고는 국회에 군인 투입시킨 것밖에 없고 폭력을 자제시켰는데 왜 무기징역이라 줘? 아까 CBS 이정주 기자가 국힘 반응을 전해줬거든요. 네. 국힘 취재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무죄인데 내용은 무죄야. 내용은 무죄인데 이게 왜 무기징역이야? 뭐 이런 반응이래. 그렇지. 아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어. 네.